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놓은 발언이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관심이 모입니다. 자,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음 달 12일로 잡혔습니다. 만약 2심대로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Була нова російська ракета. Всі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швидкість, висота мі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ї балістичної. Зараз тривають експертизи. Очевидно, що Путін використовує Україну як полігон. В ответ на применени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и британского дальнобойного оружия 21 ноября текущего года россий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нанесли комбинированный удар.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том числе и испытание одной из новейших российски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с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в безъядерном гиперзвуковом оснащении. 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요, 사거리가 상당히 긴 미사일 공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지금부터 뉴스와이드 첫 순서로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사일 공격인데 우선 이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예. 그거를 우크라이나 사용해서 공격을 했는데 화면으로 일단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쿠르스크 지역은 북한군이 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이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고위장성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서방 언론 쪽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타격을 했죠. 사용된 미사일이 스톰 섀도라는 이름의 미사일입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부상을 추정되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미사일이거든요. 앞서서는 미국으로부터 에이테크스라는 이름의 미사일 지원받았는데 이거는 영국제입니다. 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해보겠는데요. 문성묵 센터장님. 예. 북한군이 가 있는 쿠르스크를 타격을 했는데 이 지역의 미사일, 공격에 동원된 미사일이 스톰 섀도입니다. 영국산인데 이거는 어떤 무기인지 좀 우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그 에이테킴스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죠. 예. 사거리 300km고 스톰 섀도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쐈습니다. 예. 그건 브리안스크라고 하는 다른 쪽 러시아의 무기고를 타격을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스톰 섀도우는 영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스톰 섀도우고요. 예. 이 프랑스와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걸 스칼프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같은 무기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50km 사거리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원래 영국 내에서 사용할 때는 500에서 600km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출용으로 할 때는 250km로 사거리를 줄여서. 예. 근데 이거는 에이테킴스와 달리 에이테킴스는 땅에서 땅으로 지대지입니다. 아. 지대지 미사일인데 예. 그리고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스톰 섀도우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그러면 공중에서 이제 땅으로 떨어뜨리는데 전투기나 이런 전투기에 비행기에서. 장착을 해서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예. 전투기에서 목표를 향해서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 목표 지점으로부터 250km 후방에서 발사를 해도 목표 지점 날아가서 이제 예. 타격을 하는 것이죠. 오. 그런데 이거는요 순항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은 무인기와 같이 고도가 낮고요. 예. 고도가 낮게 날아가면서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이라크 전쟁 당시에 후세인을
이 타격하기 지금 위해서 나오네요. 이름이 진짜 스톰 섀도우, 스톰. 스칼프 다 적혀 있네요. 저기는요. 적혀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개발했기 때문에 예. 같은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세인을 타격하려면 후세인이 숨어 있는 벙커 예. 또는 건물, 지휘소를 타격을 해야 되니까 정확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먼 거리를 날아가서 그 목표 지점에 가면 적에서 10추적기를 가지고 그 목표를 타격하는데 그 오차가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정확하군요. 아주 정확하게 타격할 예. 수 있는 거고 지하 벙커도 타격을 해서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톰 섀도우를 구르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 지휘통제소를 타격을 한 겁니다. 지휘통제소가 뭐 겉에 나와 있지는 않을 것이고 지하에 들어가 있을 그렇겠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길 타격했고 거기에 있었던 북한군 장성이 부상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급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테킴스 300km 미국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고 예. 바로 이어서 영국과 프랑스도 스톰 섀도우 스칼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승인한 거거든요. 예. 그 승인에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연달아 러시아 본토를 주요 이 목표를 타격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좀 우크라이나가 사용해서 북한군이 러시아 군의 편제에서 들어가 있는 그곳을 때렸다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아무 얘기가 안 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북한군 장성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장성이 부상을 입었다. 그럼 장성이 부상을 입을 정도면 사병들은 큰 피해가 났다. 일단 짐작은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북한군 장성 중에 러시아로 지금 가 있는 장성은 누구고 이번엔 누가 부상인가? 아직은 확인이 잘 안 됩니다만 짐작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로 간 북장성 측근들이에요. 일단 김정은 측근들인데 여기 보면 이름이 3명이 나와요. 신금철, 김영복, 리창호. 자, 보면 신금철 소장. 여기 보면 북한군, 그러니까 김영복, 리창호 부재시 북한군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걸로 좀 분석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김영국 부총참모장입니다. 김정은 최측근 특수작전통이랍니다. 그리고 리창호 정찰총국장 첩보전, 특수작전, 사이버전 이런 걸 담당한답니다.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데 자 그럼 문성무 기자님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3명 중 일단 가 있어요. 그럼 네. 이 3명 중에 한 명이 뭔가 부상이다는데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걸? 예, 지금으로서는 뭐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영복 같은 경우는 아마도 러시아로 파견된 전체 북한군의 어떤 인솔대장, 최고 책임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김영복은 현장보다는 오히려 모스크바라든지 예. 이 러시아의 지휘부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김영복을 제외한다면 예. 이창호나 신금철인데 아마 현장에서 지휘하는 그러니까 신금철 같은 경우는 정확한 직책이 나오질 않아요. 말하자면 리창호는 정찰총국장, 예. 그다음에 김영복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부총참모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금철 같은 건 소장이면 우리로 말하면 별 하나. 그냥 계급만 준장입니다. 나오네요. 그냥. 예, 준장입니다. 예. 아마 계급만 나오기 때문에 이 인원이 오히려 현장,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군 11,000명이 러시아의 특수군과 해병에 배속이 돼가지고 예. 러시아의 군인으로 참전하고 있거든요. 오. 아마 제가 볼 때는 신금철이 현장에서 북한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러시아 지휘관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예. 3명 중에선 그래도 신금철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건 뭐 추정일 뿐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추정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제해보니까 여기가 하나 남네요. 지금 네. 일단 그렇게 파악이 아니라 그렇게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서 러시아 본토 쪽으로 지금 미사일 공격으로 한마디로 말씀 때린 겁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반격성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그 내용은요. 영상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I can confirm that Russia did launch an experimental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 The United States was pre-notified briefly before the launch through nuclear risk reduction channels. It could be refitted to certainly carry different types of, conventional or nuclear warheads, but 지금 캄캄한 밤에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 개가 떨어집니다. 지금 저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한 곳에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탄두가 여러 개인 거로 좀 보이는 거죠. 떨어진 게 많았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이겁니다. 신형 미사일이에요. 신형 미사일인데 이름은 오레시니크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신형 미사일이고요. 극초음속입니다. 마하 10으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라고 하지만요. 최대 날아갈 수 있는 거리, 사거리가 5,000km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레시니크, 러시아로 개함. 그러니까 우리말로 개함이지만 많은 분들이 헤이즐넛 이 뜻입니다. 이걸 러시아 말로는 오레시니크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데 속도 마하 10이고요. 그런데 가장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요. 미사일 이 한 발에 여러 개의 탄두가 장착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서 밤 장면으로 보는 영상 거기 보시면요. 여러 개가 떨어지죠. 미사일은 한 발 쐈는데 탄두가 여러 개니까 여러 발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문성묵 센터장님. 이 신무기라 그래요. 이걸 예. 아마 테스트 겸 쏴서 공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탄두를 여러 개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거리 탄도 미사일도 이게 핵 장착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뜻은 그럼요. 핵 탄두를 여러 발 쓸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그럼?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 공군이 발표한 바로는 ICBM을 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이제 이 우크라이나 공군이 관측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ICBM으로 쏜 걸로 본다. 이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ICBM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젯밤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 질문에 대해서 예. 상당히 애매한 답변을 했어요. 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할 수가 없다. 군부에다가 국방부에다 물어봐라. 아직까지 뭔가 이제 승인이 안 나왔나 보네요. 그렇게 설명에 얘기를 대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친절하게 푸틴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오레시니크 이 중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마 10 이상의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하는 이유는 예. 요격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북한의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탄도미사일은 또 그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체계를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 사드라든지 그렇습니다. 패트리엇이라든지 여러 개가 것을 있습니다. 갖추고 있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상당히 요격이 어려운 그런 겁니다. 푸틴도 친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격 미사일에도 요격당하지 않는다라고 예. 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김정은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 다탄두 미사일을 바라요. 그 영어로는 MIRV라고 그러는데 예. 여러의 자탄을 탄두에 실어가지고 그 목표 지점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각 탄두들이 개별 목표들을 타격을 하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단번에 한 발로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효과가 있다. 이 뜻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 탄두에는 지금은 재래식 탄두를 장착을 했지만 예. 핵탄두를 장착하면 어마어마한 위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미사일 가고 이제 언론에서 나온 표현이 네. 탄두가 주렁주렁 달렸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이렇게 한 것은 바이든과 또 영국, 프랑스가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건 장거리는 아닙니다. 실제 300km, 250km는 단거리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까지 그 단거리지만은 그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았는데 예. 지금 바이든이 얘기한 것은 푸틴이 이걸 자초했다. 다시 말하면 북한군을 러시아 침략 전쟁에 참전하게 함으로써 예. 이걸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책임을 명확하게 돌렸고 예. 그리고 이것이 북한군에게도
합법적인 타격 목표 대상이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승인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금 푸틴이 10배나 넘는 사거리에 예.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는 우리의 목표는 이제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다. 이거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토의 모든 국가도 우리는 핵 탄두를 사용해서 타격할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러시아를 향한 위협을 높이지 마라. 우리는 강력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과시 또 또 위협하기 위한 경고를 하는 겁니까? 경고성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요, 사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쉽지는 않은 게 이 미사일의 이 올해 시니크란 이름의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5,500km랍니다. 그렇다면요, 이거는 웬만한 나라를 넘어서 다른 곳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럼요. 이걸 러시아에서 굳이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고각으로 발사해서 떨어뜨렸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고각이 아닌 일반 각도라면 엄청나게 멀리 서방 국가 이상까지 날아간다는데 이걸 보여주려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마라.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푸틴이 직접 얘기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출범하게 되고 예. 또 푸틴은 캠페인 과정에서 24시간 안에 종결하겠다. 예. 그리고 젤렌스키를 향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푸틴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출범 이전에 어쨌든 서방의 지원을 차단하고 우크라이나 특히 러시아 영토 점령된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을 함께 포함을 해가지고 완전히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단순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의 외교나 향후에 대한 생각까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북한 오늘 뭔가 입장을 내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었어요. 오늘요. 일단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정은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의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 그럼 이건 더 이상 협상 이거 필요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협상 없다. 우린 적대 관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김정은의 이 표현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가 2018년이죠. 예.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또 김정은을 예. 또 만났죠. 이듬해 또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또 만났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만나게 된 동기는 김정은이 비핵화의 의지를 천명을 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만나면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예. 김정은, 이 독재자 김정은을 만난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비핵화의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말로는 비핵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 문제와 함께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해구산이나 확장 억제나 한미동맹도 모두 해체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협상이 타결이 안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 된 겁니다. 예.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보니까 적대시 정책이 바뀐 게 없어 얘기를 했는데 예. 북한이 말하는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고 예. 한미연합연습은 북침 핵 전쟁 연습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미국 책임이다. 미국이 끊임없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서 핵을 개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자기들을 향한 그 위협이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핵 포기를 못한다. 예. 그래서 핵 개발은 너무나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예. 또 내외에 지금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적대적 관계 이거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예.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재침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예. 한미연합연습도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연습이거든요. 예.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명분을 거기다가 걸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김정은이 저런 언급을 한 것은 이제 우리는 비핵화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미국과 함께 비핵화를 염두에 둔 협상 아예 꿈도 깨라. 이런 것을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에게 예. 명확하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면 우리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그다음에는 군축 협상이라면 혹시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의 속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수를 하나 뒀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거슬리고 신경이 쓰이는 그런 내용이네요. 듣고 보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 군을 러시아에 파병할 정도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푸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북한과 러시아 상당히 가까워진 모습인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영상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평양 시내를 관광하는 러시아인의 모습. 그러니까 러시아인 유튜버가 올린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최근에 공개됐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전 창립의 주말로 없으시지 진필하십니다. После этого дня победы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ветераны Самый крупнейший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объект. Потом дальше. Стоиками осталось 40 당연히 지방은 아예 전기가 아예 없고 집들은 자기 집이니까 조금 뭐 벽이랑 이런 것들은 좀 더 바른 것 같고 어렸을 때 갔던 그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자, 문성구 센터장님. 예. 지금 뭐 이런 영상까지, 그러니까 관광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다녀오고 봤다라는 걸 찍어서 이제 올렸어요. 이런 것도 네. 공개되고 최근에 보면 북한의 이제 항공사 고려항공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또 러시아라 그래요. 이 밀착을 보여주는 건데 러시아 관광객들이 북한을 많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영상의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예, 물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또 중국도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만 중국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이제 푸틴과 이게 합이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트럼프하고도 안 됐고 중국하고도 여의치가 않고 않고 그러면 러시아, 푸틴. 러시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푸틴은 전쟁이 길어지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포탄이 필요한 겁니다.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었고 김정은도 푸틴 정도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가까워진 거거든요. 예. 이렇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지한 나라가 전 세계에 4개밖에 없는데 예.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거든요. 이렇게 북한은 포탄 1000만 발 그리고 지금 북한 폭풍군단 중심 11,000여 명을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푸틴과 혈맹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피를 뿌려서라도 푸틴을 꽉 잡아서 김정은의 정권을 공고히 하고 세습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화면에 나온 거 저도 평양에 2번 갔습니다. 예. 북한 지역을 여러 번 다녀봤지만 예.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어. 이게 좋은 데만 골라서 찍은 것이고 그런 것 같죠 보이네요. 사실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 러시아 관광객들이 과연 그리고 이 관광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북한 굉장히 통제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관광이 뭐 굉장히 늘어난다든지 그 관광이 김정은 주머니를 두둑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김정은이 정말 북한 주민들을 원하는 그런 따뜻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용을 주민들이 잘 살게 만드는 일에 더욱더 집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 예. 동맹 관계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비행기 편수도 늘리고 또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또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 많은 근로자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유학생으로 위장해서 보내고요. 그래서 뭐 수천 명의 근로자가 이미 러시아에 갔다. 예, 예. 그리고 뭐 인원 이 많은 병력들을 실어 날리려면 비행기 표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베이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 선양이라든지 예, 이런 예. 쪽에 중국 쪽에 그 고려항공이 많았거든요. 이런 달라지는 상황이 저는 이것이 과연 김정은의 계산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가 될 것인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보면 자막으로 설명이 나갔잖아요. 4박 5일 여행 상품인데 북한이에요. 평양 쪽으로. 거의 우리나라 돈은 200만 원이고요. 와이파이를 10분 사용하는데 거의 2달러 받는데 굉장히 비싸네요. 뭐 이런 것까지 보였습니다. 자, 북한 얘기 뭐 첫 번째 순서로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주로 갈 텐데요. 선거법 1심 재판 뒤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굉장히 비판하는 내용 나왔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오는 25일 법원에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법원이 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사정을 큰 틀에서 공정하게 봐주길 바랍니다. 개개의 사실관계는 변호인들이 다툴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가 재판에 임할 때 나무보다 숲을 봐주길 당부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가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사법부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맹비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 잠깐 보시면요. 약간 좀 뭐가 달라졌죠. 아까 방금 들으신 영상에도 그 뒷부분에 들어있는데. 그리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달라진 듯한 모습의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 규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두 분의 전직 의원 나와 계신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15일 그 선거법 재판 나온 뒤의 상황과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지도부 차원도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난 10월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예상 외에 좀 중형을 좀 선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변호인들이 일단은 좀 대처가 좀 부족하다. 또한 두 번째는 사법부에 대해서 너무 좀 압박을 가했다. 뭐 이런 어떤 반성의 어떤 영향으로 저런 어떤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어떤 사법에 대한 극찬을 이제 했는데 민주주의 인권을 지켜온 사법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또 뭐 콩쥐팥쥐라고 또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1심 또 직후에는 또 미친 정부의 또 미친 판결이라든지 그런 또 강한 또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위정조사 1심 선고 일단 판결문은 다 이제 써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저런 어떤 코멘트가 사법부 특히 이제 재판부의
판결을 바꿀 어떤 그런 것은 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사필 기정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영 전 의원님, 사실 선거법 1심 앞두고는 저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25일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앞두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 나왔거든요. 이거 왜 달라졌습니까, 이거? 이제 재판에 있어서도 그 재판을 임하는 태도,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 가만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론전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좀 냉철한 판단을 한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5단계를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지금 단계를 밟고 있어요, 지금? 예, 저희가 의학적으로도 충격적인 사실을 만약에 들었을 때 예. 인간의 감정은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고요. 그 다음에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예. 지금은 3단계 정도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분노,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뭐 사법살인, 서울대 법대 출신 맞냐, 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부정과 분노의 단계였죠. 부정, 분노. 예. 지금은 그러면? 이제는 좀 타협을 하고 현실을 자각하면서 다음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했을 때는 사법부의 그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민주당의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런 판결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약간 의학적으로도 분석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민주당도 당황하고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하면서 조금은 충격적인 그런 격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는 좀 차분해질 필요 있다. 그리고 판결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더 따질 것 그리고 근거를 제시할 것 이런 것들이 없는지 살피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면에서 아마 당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최고위원들의 지금 톤들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조금은 겸손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딱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요, 요 사이가. 자, 요거는 심리적 분석까지 해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25일입니다. 25일 재판. 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워낙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실 텐데, 내 다음 주란 말이에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지금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금고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은 이것도 이제 치명적인 상황이 돼요. 정치적으로는. 의원직 상실 그리고 이거 선거 출마, 그러니까 대선 출마가 어려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위증교사, 그동안 위증교사 재판이 법원에서 있었거든요. 많이 과거의 어떤 사례들이. 근데 보니까요. 오늘 보도 쪽에서 나온 내용이 이러네요. 최근 5년간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내려진 38건 유죄 판결 중에 75%가 징역형 또는 징역형이 나온 뒤 집행유예. 이 정도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홍석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25일 재판, 이거 어느 정도 선고 결과 지금 얘기들 하십니까? 저는 반띵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반띵의 법칙이요? 예,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그 공직선거법 150만 선고냈는데 300만 원 구형했는데 150만 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년 구형을 했는데 1년 징역을 받지 않습니까? 반씩이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정교사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이제 3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위정교사 사건은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사자가 3명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김모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최 PD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인데 나머지 두 사람, 특히 위정했던 당사자인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위정을 했다. 이미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그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김모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통화 녹취가 백현동 관련된 수사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법정에서 법정 증언을 이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어떤 그 변화의 여지 내지는 뭐 좀 뭐 바뀔 여지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유창훈 판사 같은 경우도 소명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재판부가 고민하는 것은 얼마만큼 이제 이 형량에 어떤 문제로 저는 기결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반띵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3년을 구형해서 반이면 1년 6개월을 보신다는 겁니까, 네. 지금요? 신영 전 의원님, 지금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과거 법원에서 이제 면죄부를 받은 막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뭔가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다는 말로 들리는데 민주당은 뭐 표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뭐 무죄를 확신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지금요?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다는 거를 지난 15일 판결에서 저희가 느꼈잖아요. 앞서서도 그때도 막 무죄 확신한다 얘기 있었었죠. 그런 과도한 자신감이 오히려 사법부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또 하나의 경험적 교훈을 얻은 거라고 그럼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25일 재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까 지금은? 뚜껑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예측하고 미리 판단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톤을 겸손한 모드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미리 뭔가 여론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25일을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김진성 씨에게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 한 부분을 사법부가 크게 봐주신다면 예.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뭐 검찰구형 3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로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도 본인이 기사회생했던 것을 언급한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는 좀 불사조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사실은 새해 첫 행보에서도 사실 칼 위협을 받으면서 예 그러면서 정말 죽다 살아난 이재명 대표였는데 또 작년에도 뭐 가결파 부결파 하면서 구속이 되냐 마냐 했을 때도 극적으로 사실 구속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예. 항상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또 이재명 대표가 재탄생하는데 힘을 실어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어려움을 다 극복했으니까 이번에도 약간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홍석준 의원님의 전망과는 아주 달라요. 지금요. 일단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도 민주당이 집회를 예고했죠. 근데요. 이게 벌써 세 번째인가요? 주말 집회가. 근데 내일 집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예상치 못한 공지를 했어요. 그 참석하시는 분들에. 주로 당원들이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23일 뭐 오후에요. 뭐 광화문 뭐 이렇게 모이는데 이번 집회는 지역위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파란색 계열 의상을 착용하고 오세요가 아닙니다. 파란색 입지 마세요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깃발이니까 이게 민주당을 표시하는 깃발 안 됩니다. 파란색 옷 안 됩니다라고 공지를 내린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왜 파란색? 원래 민주당 집회는 다 파란색을 입고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당 지도부 뭐 다 파란색 입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일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설명이 어제 오늘 각각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내에서 그게 혹시라도 그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는데 어떤 뭐 꺼려지는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는 뭐 여러 회의체에서 나오긴 해요. 사실 토요일 같은데 그 네. 결혼식장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별도로 파란 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그렇지 말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편한 옷으로 오라는 취지인 거죠.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사실 파란 옷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롱패드를 이제 입어야 되는 시점이고. 네. 그 토요일이가 결혼식들 많이 갔다 오니까 파란색 옷을 입긴 적합하고 또 롱패딩에 파란색 롱패딩이 많지 않고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공지문. 여기 보면은요. 4차 국민행동의 날 일정 공지 중에서 파란색 의상 안 됩니다. 그리고 당 깃발, 지역이 깃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영 전 의원님. 예.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앞서 주말마다 했어요. 갈수록 일반 시민의 참여가 기대만큼 많지 않다. 이거 혹시 의식한 거 아닙니까?
했을 수 있죠. 이제는 장외 집회에 있어서의 중도층 합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예. 4차까지 하는데 계속 쪼그라드는 모습을 생각보다 보인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예, 폭발성 있게 사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같이 화답해 줄 알았는데 나가고 싶어도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있어도 사실 민주당 집회라고 하면 이것이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섞여버리기 때문에 주저하는 중도층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저만 해도 집에 예. 파란색 잠바 10개 있거든요. 근데 다 얇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실은 선거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이 이게 봄철, 가을철 잠바기도 예, 예. 한데 그런 뭐 의상에 대한 딜레마도 있긴 하지만 이 장외 집회가 성공하고 결국에는 여론전에서 국민들이 정권 뭔가 이 탄핵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점을 계속 공감대를 가지시려면 이게 결국엔 시민이 주도하고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촛불 집회에서도 결국 시민이 주도하면서 확장성 있게 다 같이 거리로 나왔고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합류한 방식으로의 그런 현 정권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에 대한 것들이 약간은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정치적인 모임이지 정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정치에 대한 그런 개혁을 위한 집회라고 생각할까에 대해서 스스로 민주당도 생각하는 바가 있고 이제 다시 정도를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김병주 의원은 토요일에 결혼식들을 많이 가니까 또 파란 옷 입고 갈 수 없어 이런 또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요. 보통은 결혼식 갔다 오고선 파란 잠바를 덧입죠. 그런 방식으로 집회 그러면 될 것 참여하고 같은데 굳이 설명 저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깃발도 사실은 깃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통이나 아니면 시야를 가리는 것도 사실은 집회에서의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지금 주시면 보시면 앞서서는 파란색 우비 입었고요. 안 되면 파란색 목도리라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파란색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파란색 입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저 집회에 끼기가 조금은 서먹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면서 확장성 있게 가려면 색깔 따지지 말고 다 나오십시오. 빨간색 분들도 나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통큰 메시지 아닐까요? 자, 일단 당에서도 설명이 나왔고요. 신영 의원님께서 저렇게 전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데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5일 또 한 번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막판 여론몰이를 위해 서울 시민이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거리로 나가 선동해보겠다는 심산입니다. 민주당은 게다가 이번 집회에는 자신들의 상징색인 파란 옷을 입지 말고 깃발도 들지 말라는 공지까지 시도와 각 지역에 내렸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인 척 집회에 참여하라는 노골적 꼼수가 흔히 보입니다. 불을 지르고는 싶은데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모습으로 불을 질러야겠다라고 네. 하는 이 생각이다 보니까 네. 야 파란색 파자도 꺼내지 말고 파란색 잠바 절대 입지 말고 예. 뭐 이런 어정쩡한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네. 되지 않나 싶어요. 홍석중 전 의원님은 파란색 금지, 당 나타내는 깃발도 금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신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너무 지금 집회를 할 때마다 오히려 지금 숫자가 지금 줄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집회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좀 부담감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의 어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뭐 감추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도 있을 텐데 사실 집회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같은 어떤 그 정당이든 조직이든 그 어떤 그런 동료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색깔이라든지 특히 깃발을 들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좀 위세가 더 있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포기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이 이런 어떤 국민들을 이끄는 데 대한 어떤 원동력, 힘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좀 자인한 결과가 아니느냐. 결국은 민주당의 이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일반 어떤 중도층의 국민들이 이런 모든 집회가 결국은 이재명 지금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는 이런 인식 그리고 윤석열 지금 정부가 좀 일부 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것을 좀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흔드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거 민주당 집회에 지금 합류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조금씩 숫자가 좀 줄어들어요. 민주당 자체로 집계하는 것도 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글쎄요. 어떤 뭐 새로운 논리라고 할까요? 뭔가 설명이 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저녁 문화도 없어지듯이 예.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하나는 SNS가 발전되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핸드폰을 집에서 보면서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장애 집회 같은 거 할 때 통계를 유튜브 동시 접속자 또는 그래요? 시청자까지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시대 추세가 아니냐 싶어요. 홍석준 전 어떤 논리일까요, 저거는? 유튜브 뭐 보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 같은데요? 기적의 논리입니다. 아. 예. 사실 유튜브라든지 핸드폰이 발달할수록 대규모 어떤 집회, 특히 좀 공감이 가는 집회는 이런 어떤 수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집회에 오게 되죠. 사실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 오렌지 혁명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부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혁명 때는 이런 어떤 그 휴대폰이라든지 유튜브에 의해서 더 많은 어떤 국민들 대중의 어떤 그런 직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집회 참석한 사람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집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집회에 대한 어떤 대중 국민들에 대한 어떤 호감도 내지 직격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말이라고 봅니다. 신영 의원님, 유튜브 동시 접속자도 간주를 통계에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인데. 그렇죠. 이제는 시대적인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집회 형식도 예. 꼭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랜선 집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냥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다 핸드폰으로 모든 정치 뉴스를 청취하고, 실제로 어르신들도 상당히 이런 유튜브 채널에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 집회를 매주 하게 되면요,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매번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게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뭐든지 온라인으로 효율적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뭐 랜선 집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또 오프라인 집회도 하고,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디어 채널도 이제는 유튜브 조회수 갖고서는 얼마나 청취율이나 구독률이나 이런 걸 갖고서는 평가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에 대한 공감대, 참여 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또 새로운 담론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랜선 집회다. 기적의 논리다. 약간 두 분 말씀이었어요, 지금요. 아무튼 이런 보인 어떤 주장이랄까 이런까지 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른바 이제 이 민주당 내의 비명계 아니면 야권 전체의 비명계, 오늘 약간 목소리를 좀 냈어요. 어떤 주장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건 뭐 시간 문제이지 끌어봐야 그냥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입니다. 네. 당대표 할 사람 수두룩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민주당을 좋은 당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뭐 비명계는 뭐 도처에 있죠. 지난번 그 5월달 선거에서 그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막 40~50명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조직이라기보다도 전문 모임이죠. 때가 되면 금방 모입니다. 뭐 필요하다 싶으면은 뭐 일주일 안에 전부 다 모일 수 있어요. 뭐 죽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당내 뭐 당 운영이라든지 당의 뭐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당이 이제 일사불란한 게 매우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는 거니까요. 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강하게 나온 거는 이재명 대표 이쯤 되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장까지. 그리고 비명계가 무슨 이렇게 누른다고 눌러집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신윤영 전 의원님. 그동안 이재명 대표 이른바 단일 체대, 단일 대우라는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뭔가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특히 당내 비명계가 목소리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비명계의 저런 주장 과연 힘을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또 관심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서른 의원님은 저게 새롭지가 않은 모습인 게 21대에도 의원총회 하면 비공개에서 항상 이재명 대표님 앞에 놓고서는 사퇴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이재명의 정치가 산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 항상 그러셨던 분이었고,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탈당하시고 새로운 물에 가셨죠. 그리고서 낙선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를 어디까지를 비명계라고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 민주당의 분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다만 비명계가 뭐 고개를 쳐드냐 아니면 죽느냐 막 이런 것들 내부에서도 농담조로 막 우리끼리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당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에서 누가 뭐 다른 목소리 내면서 지금 사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당내에서는 사실은 항상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그렇지 못했던 사실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다들 아직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우리가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를 얘기를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1심 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1심에 대응해서 최대한의 논리를 피면서 단합하면서 최소한의 그런 리스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서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비명계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도 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잠룡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또 정치 행보도 기대를 해보는 게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이상하게 보거나 갈라치기를 하거나 이런 시각들이 오히려 우리 정치를 수준을 낮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들리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지명도, 인지도가 높은 비명계 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무슨 큰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인물로 꼽히는 분이 두 분이 대표로 계세요.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그런데요, 최근에 김동연 지사의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뭐 신삼기면이 뭐 플랜 B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뭔가 가까워 보이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 원래는 연말 전에 유럽에서 돌아온다, 귀국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뭐가 자꾸 늦어지나 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귀국 시점이 12월 말 정도 얘기 있었는데 내년 2월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그럼 한 2달 이상 늦어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 측 설명은 귀국 여부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요 결과와 결부에서 결정한 사안 아닙니다. 따로 입장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이 이렇게 속 시원하진 않네요. 홍석균 전 의원님. 아직은 민주당 내 비명계 여전히 좀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 모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번 22대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확고하게 친정체제, 일당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공천을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비명계라고 불릴 만한 뚜렷한 어떤 주자가 지금 현재 현역 국회의원 사이에는 지금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아주 그 엄혹한 어떤 겨울 날씨도 개나리가 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봄이 오듯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이 문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민주당 전체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보이고,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서른 의원 말처럼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당헌 당규를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과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든 당헌 당규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하면 공직선거법 등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헌 당규에 따르면 이미 벌써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가 될 수도 없거나 아니면 또 사퇴를 미리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런 어떤 사법 리스크가 올 줄 미리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당헌 당규도 다 바꾸고, 또 지금 현재 1심에서 이런 징역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지금 당대표 역할을 지금 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좀 로펌 역할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 전체가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고, 이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저는 서른 전 의원의 어떤 경고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상황은 이래요. 여러 가지 뭐 전망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명계 움직임과 관련된 거예요. 다음 이슈는 오늘 이 소식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어요. 국회에서. 그 내용으로 가보죠. 국정조사 착수입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인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를 본인이 결정했다 밝힙니다. 바로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이게요,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인이 결정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여야 정당의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다 이런 설명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박았잖아요. 오늘 27일까지 특위위원 각 당에서 선임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신영영 전 의원님. 그런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국정조사 반대 입장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그게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민주당 또는 야당 단독으로 특위가 출발하는 겁니까, 그럼? 우선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견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또 국민의힘도 어느 순간에는 딸려오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태원 국정조사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어느 순간 또 타협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방어하고 하셨거든요. 이게 일방으로 가는 순간 국민의힘이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정조사가 국회 안에서 지금 의장이 의지를 갖고서는 지금 제1당이랑 같이 하겠다는데 그러면 또 다른 소수당도 같이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그 기회가 부여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패싱하는 그런 패싱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특히 최혜병에 대한 이슈는 한동훈 당대표가 선거 때 정당대 때 국민들한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럼 그 자체를 이게 또 정쟁으로 가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하면 한동훈표 정치는 정말 퇴색하게 되고요. 구태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은 정쟁은 아니고 정말 최혜병 죽음의 진상조사를 원하는 민생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제 또 박정원 대령의 1심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군사 법원에 대한 비판들이 있을 수 있고 군 검찰에 대한 비판이 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경찰 조사, 공수처 조사 얘기했었지만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은 임기 만료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연임을 제거하지 않았고 한 명씩 사라져서 지금 최혜병 특검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부가 평경상 한 명만 남게 될 모양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정조사를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국민들께서 당연히 동의를 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어느 순간에는 타협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지금까지 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거든요. 그리고 나 진척이 안 돼서 쭉 오다가 오늘 국회의장이 뭔가 결정해서 가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거 자칫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에 국정조사 참여 문제를 놓고 약간 의견들이 또 갈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일단 지금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이때까지 역대 모든 국회가 국정조사는 여야 간에 이제 합의가 좀 이루어졌는데 다 합의예요. 지금까지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국정감사에도 계속 했었고 또 청문회도 몇 차례나 지금 했었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밝혀질 것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일반 경찰 부분은 이제 수사가 일단락되었고 지금 공수처 부분이 계속적인 지금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과연 국정조사로 또 새로운 사실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는 일단 기본적인 의문이 들면서 특히 지금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22대 여야가 정말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독조에 의해서 그저께 또 그 농안위에서는 지금 양국관리법이 통과된 것이라든지 또 예산에 대해서 지금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다 날치기 내지는 힘으로서 지금 통과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국정조사까지도 특히 여야 간에 이런 어떤 타협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노력해야 될 국회의장이 국정조사까지도 일방적으로 또 민주당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길을 터주는 것이 대단히 지금 국회의 어떤 역사상 굉장히 좀
좀 뼈아픈 불합리한 그런 어떤 사례가 될까봐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일단은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는 국정조사가 아닌가. 특히 또 공수처가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난번 이태원 참사건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예산안과 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하면서 특히 또 이제 기관과 또 대통령실 이런 포함한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여야 간에 타협이 이루기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은 지금은 또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되면 아마 또 여야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국회의장이 가겠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착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영상이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요, 명태균 씨와 이준석,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의 주장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엄청 친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준서가 하면서 통화를 자주 했었어요. 호칭이 그냥 준서가 이랬어요? 네네, 준서가. 그러니까 통화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엄청 그냥 편하게 친구 대화, 뭐 동생 대화듯이 엄청 예의 바르게 통화도 했었고, 막 편하게는 통화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엄청 아버지다, 진짜 아버지 대화듯이. 좀 어려워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뜬금없이 새벽 00시에 이준석이 윤석열이가 김영선을 경선하라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전화 이런 것들이 다 촉발된 일이에요. 그건 카카오톡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시가 됐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매일 자문을 구하던 관계더라고요. 명태균 씨한테 자문을 구했다고요? 네네네. 전화하고 메시지. 자, 지금 이런 목소리의 주장은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위원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명태균 씨와 굉장히 뭔가 관계가 깊다, 이런 주장 같잖아요.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의원이 각각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화가 많이 나 있었다. 그건 괜히 지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급할 때는 15번씩 전화를 했다. 위원장님한테. 나는 그 사람한테 새벽에 무슨 6시에 전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말을 막 매너내는 거지 지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저하고 그 당시에는 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여의도에 있으면은 정보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나 아마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랬을 것 같고 대부분이 그랬을 것 같은 게, 명태균 사장이 창원 베이스의 사람입니다. 예. 그 말인즉슨 제가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메신저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인물은 약간 뭔가 선을 긋고 부인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요. 앞서서 들렸던 주장과는 또 다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명태균 씨 부인이 언론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꺼낸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명태균 씨 아내 되시는 분이 언론 통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아내예요. 내가 이준석한테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건 말도 안 되고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나오죠. 저기서 한마디 이 정도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남편이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온하게 잘 살다가 이준석 때문에 우리 일상이 다 망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준석 의원과 관련된 얘기예요. 다음은요,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도 이 부인이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 모른다, 이런 대응들 나왔는데,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약간의 거친 표현을 쓰면서 미친 뭐라고 하니까 신랑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게 과거 얘기죠, 새벽 6시면 전화가 와 내가 깨고 그랬는데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열 위원님. 네. 명태균 씨와 이준석, 김종인 전 위원장,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할지 안 할지, 그 이준석 지금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뭐 어떻게 금전이 오갔거나 뭐 어떤 뭐 범죄에 연루될 만한 진술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아마도 명태균 씨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역시 부인이겠죠. 부인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알겠죠. 예, 뭔가를. 부인이겠죠. 부인과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50대 남성이라면 저도 그러합니다만은 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거는 부인이겠죠. 집에서 전화 통화 누구하고 전화 통화인지 다 알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리고 뭐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부인한테 많이 털어놓죠. 그렇기 때문에 부인도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원망을 오늘 일요신문 오늘 인터뷰였습니까? 예. 오늘 나온 것 같은데 이준석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일상이 다 망가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처음에 이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언론에 등장한 것이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가 칠불사에서 회동을 하였다. 칠불사. 회동을 하였다. 그게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이 된 되었죠. 거네요. 왜 회동했느냐? 가서 보니까 무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를 뭔가 명태균 씨가 줄 것 같아서 가봤더니 이준석 대표는 그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줬는데 뭐 별거 아니더라. 이런 그렇습니다.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직후에 나온 게 또 그거였죠. 명태균 씨와 굉장히 친한 사이인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 비례를 신청을 했더라. 그런데 개혁신당 비례를 이준석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뭐 이런 것이 자꾸 나오면서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많이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회자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비례 1번을 김영선 의원이 부탁할 만큼 그만큼 김영선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친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1번은 엄청나게 중요한 1번인데 사실 되는 건데 예. 그 1번을 김영선 의원이 왜 부탁을 했을까? 그런 자격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의 꼬리가 물고 가는 거죠. 아마 그만큼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시종일관 명태균 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명태균 씨의 부인은 굉장히 강하다고 아마 한마디 추정되는 해야 하는 것이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일까지. 그런 모든 사정을 이제는 밝히고 명태균 씨를 변호해야 될 사람이 이준석 대표 의원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이고 무언가 밝히라고 지금 부인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다 얘기하면 명태균 씨의 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부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앞으로 계속 가면 지금 여러 가지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2021년 6월에 국민의힘 당대표 될 때 여론조사 도와줬다. 뭐 이런 것까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뭐 공식 행사에 갔는데 거기에 사례비를 명태균 씨가 가져갔다. 뭐 이런 돈 거래 얘기까지 자꾸 나오고 이러니 의심은 증폭되지만 하지만 저는 명태균 씨가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미스테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서영주 소장님은 특히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새벽 6시면 전화가 오더라. 내가 닫겠다. 그러면서 약간 본인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에 대한 섭섭함.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는 명태균 씨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또 무슨 관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명태균 씨, 김종인 비대위원장 외에 이준석 의원 당시 대표와 명태균 씨,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검찰 조사에서 그 관계는 드러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미로 짐작컨대 명태균 씨의 부인의 어떤 발언과 메시지의 톤의 매너를 보면 거짓을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 지금 현재 이 부인의 호소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남편인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대표와 지금 의원이겠죠. 그다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정치적으로 양껏 이용을 당했는데 어려움에 처하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서운하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은 그거예요. 흐름은 지금.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없는 관계를 가지고 서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서운하다는 건 기대가 높다는 것이고 기대가 많다는 건 그동안 관계가 깊었다는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 씨의 변호사였던 김소연 변호사의 어떤 자료를 보면 검찰의 조사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징후들을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통상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고 강한 부인은 강한 친밀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명태균 씨와 관계에 있어서 여론조사에 있었다는 정치인들의 목록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진보당인가 어디에 그 의원 자체는 당시에 그랬죠.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 명태균 씨랑 학교 동창이고 그래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맡겼었고 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별로 그 꺼리낄 게 없는 사람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한 부인을 하는 것은 뭔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서 꺼리낄 게 많은 사람이죠. 아니면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강하게 부정한 성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명태균 씨 배우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침 6시에 전화를 할 정도면.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깼다. 그러니까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특히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당시 대표가 지금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행간들이 저기에 저는 묻어났다고 봅니다. 저는 명태균 씨 아내 되시는 분께서 저는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이준석 의원이 아직은 본인의 남편에 대해서 뭔가 방어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아마 참고인으로 창원지검에서 부를 예정인 것으로 아마 언론 보도에서 알려져 있잖아요. 뭐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두 분이 최소한 그렇게 본인의 남편인 명태균 씨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면 도리를 좀 지켜달라라는 호소에서 일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의원 당시 대표가 명태균 씨와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얕은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걸 제가 약간 첨언성 질문 드리면은 최영철 의원님,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이준석 의원은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맥없이 가까운 관계죠. 스승과 제자 정도 되죠. 근데 지금 명태균 씨라는 공통 분모가 지금 나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여당의 당대표를 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지금 명태균 씨 부인의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가장 크게 잘 된 게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인데 그 당시부터 무언가 명태균 씨가 힘을 줬다는 게 아마 이 부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닌지 맞는지 이 부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된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최근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그렇게 바쁜 와중에 칠불사까지 갔다는 것만 봐도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의 관계는 상상외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일 것이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부른다는 것은 통신 기록을 검찰이 갖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통신 조회를 해보니까 서로 너무 많은 통화, 너무 많은 문자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렀을 터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과거 어떤 정치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캐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관건은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명태균 씨가 얼마만큼 이 수사에 추가적인 수사에 협조적인 것인지 이것이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의 지금 태도로 봐서는 추가적인 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키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록 공개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오늘도 공개 내용이 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 매일 거의 하루 이틀에 하나 정도씩 공개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들어보시죠. 이거 서부경찰서 안 그래도 하고도요 지검에 가갖고 창원지검장 만나갖고 지금 무슨 문제가 좀 있대. 그러가 지검장한테 지검장이 저거대 누구 한동훈이하고 옛날 그러가 한 방에 해결해 줬지 이제 21일로 조사 받는데 똘똘 말르라고 다 해놨던데. 검찰 얘기도 하고 본인이 또 이건 다 처리했다 약간 이런 류의 얘기예요. 최근에 이런 맥락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공개된 내용이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계속 뭔가를 좀 공개한다고 예고한 상태도 합니다. 자,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 좀 오늘은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두 인물과 관련돼서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는 여당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당 상황 조금 요즘에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고 서로 갈등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키워드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나?
한동훈 대표입니다. 지금 저기 뒤에 보는 게 당원 게시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당원 게시판의 비판 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글. 요즘에 한동훈 대표 별다른 설명을 안 해요. 완전 침묵은 아니지만 즉답을 하질 않고 있어요. 딱 맞는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앞서서는요. 이게 아마 당대표 경선 그쯤이에요. 가족과 관련된 얘기가 나면 아주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단호하게 부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약간 가족과 관련 얘기 나왔잖아요. 약간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두 가지 내용을 좀 비교해서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인수위원회 때 기획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주요 보직들에 대해서 인사 추천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보고 이제 사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확실한 말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원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저도 그에 상응한 모두 책임지. 어떻게 상응하는 자, 책임 말고요. 제 주도권입니다. 아니, 원 후보님 본인 책임 먼저 말씀하시지 그래요. 아니, 본인 제 얘기는 얘기 주도권 안 하면서 질문이잖아요. 아니, 그럼 말씀하신 그 두 번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명과 제 처가 아는 사이다. 일면식이라도 있다. 제가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저한테 사퇴하라고 그랬고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와 노.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와 노. 저도 같이 예스 와 노. 책임지겠습니다. 예스 와 노 하면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이런 시기에 제가 꼼꼼히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법적 조치 기다리는 거 말고는 더 이상 대응 안 하실 생각이신지. 그 이슈는 어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걸로 가름하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좀 다르네요. 분위기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내에서 친윤계 정치인들은 계속 뭔가를 밝혀라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건 좀 뭐 설명을 충분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제 권성동 의원이 뉴스와이드에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로요. 거기서 요 관련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께서 본인은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예. 가족들 명의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표의 가족들이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뭐 그것이 제3자가 도용을 했거나 예. 뭐 잘못 주장이 있으면은 또 법적 조치를 요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털고 가는 것이 좀 좋겠다. 그것이 정치인 한동훈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오늘 좀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측근들한테 이런 설명을 했다고 그러죠. 화면에 있습니다. 좀 위아래 내용인데 밑에부터 보면은 이제 친한계 관계자, 친한계 정치인들은 한동훈 대표한테 이런 입장을 낸대요. 빨리 입장을 내야 되는데 이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한동훈 대표 최근에 측근들에게 걱정하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조금 지켜봐 주세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 뭔가 믿는 구석 지금 아니면 뭔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거 뭡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 게시판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줄여서. 단계 논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아까 자료면에서 보셨듯이 완전히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후보 시절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이기 싫은 한동훈 대표의 조금 과한 반응들을 엿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 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플러스 기본적으로 지금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를 정치적으로 당내에서 짓누르려는 압박하려는 움직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당원 게시판에 뭐 인간 드루킹 사건이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뭔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대표에 대한 직까지도 뭔가 걸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통상 이게 야당이 민주당에서 공격을 한다면 모를까 당내에서 친윤이 친한을 공격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신중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오늘 측근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이 친윤 쪽에서 들어오는 공격자 오늘인지 모르겠어도 최근으로 알려져요. 최근이고 최근이요.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도 한동훈 대표가 이게 수사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게 없다는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윤의 공격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왜냐하면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맞받아치게 되면 결국에는 본인도 상처를 입고 친윤과 그 위로는 용산까지 각을 세워야 되는 이런 파국지경에 이른 데 있어서 많은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때도 때지만 지금 본인이 당대표로서 어떻게 신중하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압박 아닌 압박을 견뎌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게 가족이 아니거나 가족의 이름이 도용이 됐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친윤 쪽에서는 어떻게 처신을 해나갈 것인지. 심지어 최근에 천하람원이 얘기했던 강기훈 전 행정관 사퇴를 했으니까요. 김건희 여사의 옆에 있는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연관성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는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는 바닥을 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처신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좀 예측이 되고요. 아마 조만간 경찰 수사가 다음 주 내에는 나온다는 뭐 전망이 있어서 그 경찰 수사가 나오면 모든 게 말끔하게 해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최영실 의원, 조금 지켜봐 달라는 거는 뭔가를 기다린 것 같고요.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는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건 간접화법으로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매우 간단한 문제인데 왜 직설화법을 쓰지 않고 자꾸만 간접화법을 쓰는지에 대해서 자꾸 궁금증이 커나가는 것이죠. 자신은 내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동명이인이 썼다. 이렇게 밝혔으면서도 본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금방 밝힐 수 있는데도 아니 집사람 매일 같이 그 잠자리 같이 자고 그다음 같이 아침에 식사하고 하는데 왜 그거 못 물어봅니까? 못 물어보냐 왜? 왜 못 물어봅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이게 벌써 열흘이 됐는데 이것 갖고 아직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대표의 리더십으로서 굉장히 치명타를 맞은 것이죠.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예스냐 노냐, 유죄냐 무죄냐 이거 명쾌하게 밝혀낸 것이 저분의 가장 큰 장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당을 다그치고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의를 부수고 뭐 이것이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새로운 별명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런동훈이라고 자꾸 이 큰 사안을 갖고 자꾸 도망을 다니면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미지에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가족이 썼다고 사실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지 당원 게시판은 당원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결심해서 진상을 밝히려고 하면 경찰 수사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하지 않고 계속 열흘 이상 뭉개면서 국민들로부터 괜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이상한 의심을 받고 이것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좀 늦은 시간이었죠. 이때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은 현장에 없었거든요. 자, 이런 영상들 묶여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포용 시간도 40분 먼저 도착해요. 몇 가지 모습이 최근에 있었어요. 두 분께 같은 질문 드려보죠. 최근 당원 게시판 요 논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 이것도 어떤 영향 미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계속하면서 용산을 계속해서 공격해 왔었죠.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굉장히 수세적인 상황으로 몰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 대통령 담화 그리고 당원 게시판 사건 이후로 완전히 180도 사람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쇄신과 변화를 외치면서 용산은 변해라, 대통령부터 바꿔라,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강한 어투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게 벌어지고 나서는 갑자기 180도 태도를 달리해서 굉장히 수세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전선에 나가서 싸우려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제는 참호에 앉아서 그냥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는 자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이미지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에 대해서 할 말 하는 그러한 이미지는 상당 기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부에 대한 쇄신을 외치겠지만 내부에 대한 쇄신을 외치지만 리더십이 저렇게 상처가 많이 난 상태에서 내부에서 친한이 많이 모일 수 있겠느냐. 지금 세력을 불러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약점을 자꾸만 보완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약점 보완의 기회도 날리고 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정주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당원 게시판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정치적으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를 정치 유아기를 거치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예. 이 걸음마를 하면서 하나 넘어지면서 배우는 건데 예. 보십시오.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루 쉬고 나왔잖아요.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봐서는 뭘 사과하는지 모르겠어. 좀 어설픈 사과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이 국민적인 눈높이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잘하셨다 정도 의외인데 그러면 이게 톤 다운이 되나? 예. 뭐 유화 저스처로 가는 거야 아니야 그랬는데 결국엔 정치라는 게요. 꼬리를 내리면 고개를 숙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꼬리를 내리니까 결국에는 친윤에서 바로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고개를 숙여라라고 지금 치고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고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유화책을 썼는데 여기서 갑자기 다시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그냥 전세를 한 번에 없겠다라는 좀 전략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의회의 결과로서 용산과 한동훈 대표 간에 정말 그 새로운 격돌의 국면이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사안입니다.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12월 12일입니다. 12.12. 과거의 역사에 12.12 있었는데 그거는 전 다른 날인데 날짜는 같네요. 지금 보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어요. 대법원 기다렸죠. 날짜가 잡힌 겁니다. 오는 12월 12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지난 6월이네요, 벌써. 그때는 이제 2심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조국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그에 대해서 제가 당시 승복할 것이고 국법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별도로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온다.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은 국회의원 수는 여전히 12석이고 여전히 원내 3당이고 저희를 찍은 690만 표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최악의 결과가 났을 때 당이 해체되거나 붕괴되던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날짜가 잡히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그러니까 유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이면 무죄 취지거든요. 막 이런 얘기, 이런 걸 기대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만약에 2심 그대로 2년형이 확정이 된다면 최경철 위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국 대표는? 당장 수감이 되겠죠. 그냥 그 판결 즉시 수감. 예, 지금 2년이니까 당장 법정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직은 상실되는 것이죠. 박탈. 근거 이상의 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선도 물 건너가는 것이죠. 대선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정치적인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수용자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게 뭐
재판에 관심이 쏠립니다마는 예. 1심과 2심이 모두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 이게 법 적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만 그 따지죠. 정도만 따지기 때문에 실형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3부 주심이 엄상필 대법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뭐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죠. 예. 그러니까 징역형을 벗어날 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들은 이렇게 보실 겁니다. 2019년에 기소가 된 사건이 5년 동안 무려 재판을 이제야 3심이 나오느냐. 뭐 송철호 울산시장, 뭐 윤미향 전 의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사법부가 참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국민들이 참 허탈해 하시는데 12월 12일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주사님,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돼서 수감이 되고 뭐 의원직 박탈되고 이런 과정이 거치면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조국 혁신당이 좀 혼란을 피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당 이름이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국 대표 이름을 쓰기가 조금 민망하겠죠. 그러면 당명 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는 불가피하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대표가 대법원에 형 확정이 된다면 그 자체로 수감 생활을 하는데 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조국 대표의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조금은 혼란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조국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대법원에 형이 확정이 돼서 수감을 하게 된다면 국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본인이 또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하고 나서 정치의 길을 모색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새롭게 드러난 일이 아니라 이제 뭐 이 날짜가 다가왔네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2일로 정해졌습니다.